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흔히 추석과 설을 정치권에선 대목이라고 부릅니다. 정치권이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설과 추석에는 다양한 세대들이 모여서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추석 혹은 설 민심은 정치권에서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설과 추석이 지나면 여론의 흐름이 바뀔 수 있어서 이런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권은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여론은 어떻게 될까요? 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로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점차 첨예해지는 추세이고요. 야당은 혁신 위의 인적 쇄신안 때문에 탈당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이런 상황은 추석 민심에 승자는 없고 패자들만 존재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자는 없고 패자만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권. 그 정치권이 우리의 귀성길을 좀 더 걱정스럽게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부터 고향 가시는 분들 많죠. 어제 떠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YTN 방송 때문에 이 강북강변을 가는데 다리 발목이 마비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동차가 하도 밀려가지고요. 브레이크 밟는 오른쪽 발목이 너무나 아팠는데요. 어쨌든 고향을 벌써 가신 분도 계시고 오늘 가시는 분도 많고 그러실 텐데요. 이 명절 연휴 밥상머리, 이 민심 중요하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도대체 지금 여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민생 119 본부, 이런 본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고 하는데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요새 시장 쭉 돌고 계시죠? 예, 저도 어제 지역에 내려와서 시장을 지역 돌았고요. 계세요 벌써? 예. 그리고 그저께는 우리 민생 119 본부에서 김무성 대표님과 함께 관악 신사시장을 방문을 해서 우리 상인들과 또 소상공인들과 함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의장님, 왜 정치인들은 시장을 가죠? 마트는 안 가고? 아무래도 재래시장이 이렇게 명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을 보러 나오는 데다가 거기에서 이제 마트는 이렇게 좀 이렇게 지나가는 성격이 강한 이 장소고, 전통시장은 거기에 이제 상인들이 계시면서 쭉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또 누구는 어떻더라 하는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는 장소가 재래시장이고, 또 재래시장을 우리가 또 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시장들을 많이 가셔가지고 그냥 궁금해가지고요. 근데요, 어떻게 사람들 많이 만나셨죠? 예, 많이 만나고 또 우리 민생 119 본부에서 방문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1,000억을 더 정설을 해서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말쯤에는 당정협의 통해서 우리 그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문제를 가장 많이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를 지금 인하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 그냥 사람들 많이 만나셨죠?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냥 쫙 나오시네요. 사람 전통시장 가면은 장보러 나오신 주민들도 많이 만나고 거기에 이제 상인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죠. 그 민심이 어떻든가요? 민심이 제 경우는 지역에 해놓은 일이 좀 있어서 이렇게들 격려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된다든지 어렵다든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참 좀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미안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뭐 좀 더 이렇게 잘 해서 좀 이 경기가 활성화되고 장사가 좀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근데 정치권에 대해서는 좀 질책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먹고 살기 힘든데,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그런 얘기들도 뭐 요구들을 하십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국민들이 욕하고 여론들이 좀 비난이 막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종의 공인이기 때문에 욕 먹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직업으로서의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새 일부 정치하시는 분들은 좀 팩팩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뭐 민심을 항상 예민하게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뭐라 그럴까 아주 소중한 이 무슨 고려청자 이런 거 안고 가듯이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해야지 뭐 마음 내킨다고 말도 함부로 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새누리당 홍보물 같은 거 보면은요. 국민공천제 노동개혁 이런 얘기 있던데. 국민공천제 이거 뭐 지금 국민들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여기 관심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총선이 한 200일 앞으로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내년도 총선에 좋은 후보들을 뽑아서 좋은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야 또 정치도 발전하고 따라서 경제도 발전하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뭐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부터는 뭐 이렇게 다른 방식보다도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자 하는 취지에서 국민공천제를 시행을 하려 하고 있고요. 그 여론조사도 보면은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 약 한 69.8%니까 거의 70% 되는 국민들께서 국민공천제를 지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국민공천제를 뭐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국민공천제를 꼭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다. 그거 무슨 말씀이시죠? 방향이 국민공천제라는 그 방식이 큰 틀은 있는데 그죠? 방식이 어떤 그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공천을 하겠다 하는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정통적인 완전한 그런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 있고 그거는 꼭 투표를 사전 선거를 한 번 더 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겠죠. 뭐 그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우리 뭐 당원들 일부 퍼센테이지와 우리 국민들 일부 비율을 넣어서 같이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뭐 적합한 방식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야당이 오케이 안 해주면 혼자라도 하겠다, 그죠? 뭐 그거는 지금 아마 추석 전에 김무성 대표와 오늘이죠, 문재인 대표께서 아마 두 분이서 만나서 양당 간에 야당이 이거는 이중 선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같이 해야 순수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석 전에 만나서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결정이 단판을 벌이면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같이 할 것이냐. 예, 말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면 야당이 안 한다 할 때 혼자 한다. 그러면 우리 새누리당만이라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30일 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김무성 대표 아주 세게 얘기했더라고요. 너 전략공천 난 하나도 안 하겠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대표님 방향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존중돼야 되고 30일 날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략공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전략공천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정말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후보도 가려 하지 않는 지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뭐 저 지역에는 뭐 우리 당에서 후보를 공천해야 되는데 어떤 후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그런 지역에는 불가피하게 공천을 당에서 이제 추천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은 전략공천, 그것까지도 전략공천이다 하면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아마 대표께서 말씀하신 전략공천은 이 당 지도부나 이런 쪽에서 임의로 이렇게 탁 이렇게 갖다 꽂는 이런 방식의 전략공천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상대당이 너무 센 사람이 나왔는데, 네? 우리 뭐 이 오픈 프라이머리 했는데 좀 약해 보일 것 같고, 혹은 오픈 프라이머리 안 해도 거기 지원한 사람들이 좀 약해 보이면 전략 공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뭐 예. 예를 들어서 상대당의 후보가 센 사람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새누리당 경우에는 호남 지역의 어떤 지역에는 후보가 신청하는 후보가 없다든지 예. 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전략 공천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뭐 20%다. 뭐 이 정도까지는 전략 공천 받아도 괜찮다. 뭐 이렇게 뭐 20%는 제가 하나의 이해입니다만 일정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의원총회에서 한번 뭐 토론들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청년희망펀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취지는 좋아요, 이거. 예. 그죠? 근데 진짜 도움이 될까요? 그 21일부터 이 공식 출시가 됐는데요. 예. 출시 3일 만에 이 13억이 넘게 모였고 또 8,000명 이상 많은 인원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참여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모아서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쓴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회적 분위기 자체를 우리가 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뜻도 더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동개혁의 이제 핵심이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이를 좀 줄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개혁이 뭐 다른 게 개혁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대한민국이 이만큼 커오는데 필요한 성장 시스템이 이제는 딱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성장 시스템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크게 바꿔야 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성장 시스템을 바꾸는 제도가 이 노동개혁이고 예. 공공개혁이고 교육개혁이고 금융개혁이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 13억이 벌써 모였다. 8,000명 정도가 참여했다.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일본은행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일본은행에서는 은행 직원들한테 1인 1계좌 만들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4계좌까지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 펀드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근데 강제로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가 해서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뭐 너무 좀 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펀드 이게 정부에서 만들고 대통령도 뭐 먼저 이 기부하고 이건 사실 기부성 강한 펀드 아니에요 이게. 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 돈 내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밑에 있는 그 이 뭐 예를 들면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오버하는 거죠. 그건 확실한데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문제는 그렇게 오버하게끔 만드는 분위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아니 이거 아니 좀 이거 뭐 펀드니까 안 내도 되겠지 뭐. 아니 뭐 정부가 하래도 나는 안 해. 이런 식의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야 이거 한다. 이거 우리 직원들 동원해서 이거 시켜야 돼. 문제는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건 너무 과잉입니다. 과잉. 그죠? 예. 이런 거는 진짜 좀 어떤 데서 이렇게 했는지를 이걸 밝혀가지고 이거 좀 시정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돈을 돌려주든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거 좀 꼭 좀 챙기세요. 예. 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말이에요. 청년희망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그러는데 뭐 주거빈곤 해결하기 위한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 0% 이런 게 당긴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야당에서 발표한 그 쉐어하우스형 그러니까 집을 갖다가 이렇게 방을 나누어서 이렇게 임대를 하는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미 정부에서 이 구의대책으로 대학생들 전세 임대 공급 물량을 연간 5,000호 수준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중형 아파트를 이 방별로 공유를 해서 주거비를 낮출 수 있도록 면적 제한도 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이 학자금 대출 이자를 0%로 한다. 이거는
너무 이렇게 인기 영합형 이런 선심성 공약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우려가 듭니다. 대출 이자를 갖다가 0%로 하려면 그 이자를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자를 부담하는데 연간 한 2조 원 정도의 국고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자를 이렇게 0%로 해놓으면은 굳이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도 대출을 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모럴 해저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0%로 한다. 그 부분을 국고에서 메꾸겠다. 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다른 이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좀 건전한 편입니다만은 이 재정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도 뭐 그리스처럼 저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뭐 정권에 책임이 없는 야당이라고 그러지만 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 추석 연휴 끝나고 역사 교과서 왜곡 대책 특위 구성한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지금 역사 교과서에 왜곡된 편향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검토 차원에서 뭐 특위를 구성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국정감사도 이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연휴 끝나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국정감사에서도 제발 좀 그 눈에 보이는 그 튀는 행동 있잖아요. 그 아유 정말 처절하다 막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아유 선거가 이제 내년 4월로 다가오다 보니까 예. 막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하도 튀려고 그래가지고 예?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책위 의장이시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쓰시고요.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지금 7시 31분 37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아침의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어제부터 도로가 들썩였는데요. 오늘 도로도 많이 막힐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평소 출근길 모습이 그대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위로 크게 밀리진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시구간으로 정도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아직까지는 강릉 방향으로 크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도 강변북로나 일산이나 또 올림픽대로 동쪽으로 가는 길이 조금씩 정체 구간이 형성되고 있지만 정체가 길진 않습니다.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끝으로 사고 난 구간 짚어드리겠습니다. 여의대방로 따라 여의교 가는 길, 해군회관에서 대방역 가는 길 끝차로에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부근으로 지체입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라일의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이 추석 연휴 전날이기 때문에 추석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향 가는 길 정말 좋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 고향 가서 다른 친척들 만나는 때가 좀 걱정스러우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야, 너 취업 준비 잘 되고 있냐? 결혼은 도대체 언제 하냐? 그 아이 하나 더 낳아야지. 왜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덕담이라고는 아마 할 겁니다. 덕담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작년보다 즐거운 추석 보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이번 추석 때? 저는 3대가 덕을 쌓아서 그런가 시댁은 서울이고요. 전생에 독립운동을 하셔서 그래요,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명절 꼭 내려가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쫙 만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뭐 음식하는 스트레스 뭐 이런 거 대표적으로 그 명절 스트레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명절에는 그 아주 어린 아이들 빼고는 대부분 다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이제 전에 없던 관계가 대폭 증가하면서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 또 일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데 이를테면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명절 증후군에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며느리인 경우가 많은데 아하. 며느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핵가족으로 살다가 이제 명절이 되면 대가족이 되니 일량이 워낙에 폭증하게 되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그 시댁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부담이 워낙에 많이 증가하고요. 그렇다고 또 남편도 편하지는 않은 것이 5시간, 6시간, 7시간 걸리는 장거리 운전하는 데다가 벌써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아내 눈치를 보는 게 또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또 내려가면은 형제들끼리 얼마나 달랐느냐 이런 경쟁도 해야 되고요. 애들은 또 자유롭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가는 내내 부모 신경 좀 보고요. 또 내려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들이 다 성적에 취업에 이런 것들 또 비교하면서 물어보고 또 그렇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편하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실질적인 사실상 먹고 이런 일들은 다 시어머니들이 대부분 하시는데 옛날에는 그 당연했던 일들에 대해서 요새 며느리들은 엄청나게 또 생색을 내거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니 어느 누구 하나 사실은 편치는 않죠. 근데 지금요 죄송한데 교수님이 네. 너무 너무 여성의 시각에서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 아니 네. 그날 추석 때 처갓집 가는 남자들도 많아요. 예? 그럼요. 그런데 요새는요 네. 남성들도 처갓집에 갔을 때 겪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신 교수님이 좀 그런가 본데요. 물론 저 솔직한 얘기로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그게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네네. 이 장인 장모하고 사위 관계 지금 그거 못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럼요. 예, 장서 예. 갈등이란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예. 그 실질적으로 장인 장모님 댁에 찾아가거나 남성들이 가장으로서 이런저런 요청되는 일들이 명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를 들어서 사람들도 그래요. 절친한 사람들이 만났을 때 할 말이 있는 거지 오히려 이따금씩 만나거나 관계상의 불편함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관계가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계속 만나야 된다면 그것처럼 힘들고 불편한 관계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 저는 그 스트레스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딱딱 저는 좀 자르는 예전부터 잘라가지고 지금 덜한데 요구하는 네.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처갓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본인이 이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느냐 이런 네. 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네. 그게 조금 좀 부족해서 이런 스트레스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그 추석 문화가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남성들도 집안에 들어가서도 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놀이 문화가 외부에서 주로 일어났기 때문에 예. 에너지가 바깥으로 많이 발산이 됐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과거와 다르게 대부분 다 집 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게 과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예. 보니 아무래도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 갈등이 많다 보니 그게 처가건 아니면은 친정이 시댁이건 할 거 없이 최근에는 양쪽을 다 가는 문화들이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예. 이렇다 보니 양쪽을 다 가면 오히려 괜찮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더니 오히려 양쪽 스트레스가 더 증가하면서 실질적으로 명절 전후해가지고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거든요. 어느 정도 증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명절 이후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명절 전 2주, 명절 후 2주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에 예. 설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때 3월에 접수된 이혼 소송이 어떤가 봤더니 전달에 비해 가지고 39.3%가 증가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명절 직후인 3월 달과 10월 달 양쪽에 다 이혼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인 이혼 상담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시내나 이런 데 보면 상담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담소의 그 상담 증가율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절이라는 게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미풍양속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도 함께 동반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있잖아요. 이혼까지 가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짓가랑이 잡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바짓가랑이 잡을 수 있으면 잡으면 좋은데요. 예. 일종의 뭐 부부가 우리가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예. 저는 부부는 기술로 산다고 생각해요. 기술. 예, 좋은 기술이 있는 부부는 좋은 고백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부부로 이렇게 좀 한정을 짓는다면 남편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남편들도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여정이겠지만 보통 이제 남편들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아내들이 많이 섭섭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뭐 1년에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데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남들 다 하는 걸로 유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사실은 이거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불안이나 아니면은 이 노동의 그 양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별것 아닌 걸로 치부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때야말로 립 서비스가 좀 필요해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명절이 전후할 때마다 아내들에게 아내들이면 안 되죠. 아내에게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이 돌아간다. 예. 나는 어떻게 이렇게 장가를 돼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립 서비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긴장을 풀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거든요. 예.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라 사실은 기억해야 될 게 아내들 양이 그 일의 절대량이 많기 때문에 예.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명절은 반드시 끝난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예. 아예 워낙에 명절은 긴장도가 높은 때라는 걸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갑옷 입고 그 전쟁에 나가면 예. 그래도 뭐 덜 힘들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갔다 와서 자기 자신에게 남편이 챙겨주지 못하더라도 스스로에게 가벼운 선물이라도 하나 자기 자신에게 준다면 명절이 많이 힘든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좀 그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렇습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인데요. 제가 볼 때에는 역지사지하는 마음만 가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세요. 예, 지금까지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매일 뉴스 보는 게 1인 여자 YTN 플러스 최영화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추석이 가까워지는데 오늘 관심이 제일 많은 뉴스는 추석과 관련된 것은 아니네요. 네, 먼저 안타까운 사고 아유, 소식입니다. 예. 해마다 수백만 명이 찾는 이슬람 성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인근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최소 700명이 숨지고 800명 넘게 다쳤습니다.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가 이슬람의 성지 순례인 하지 기간인데요. 수백만 명이 메카 일대를 찾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순례객들이 마귀 돌기 등의 돌을 던지는 의식에 참여하던 중 압사 사고가 났습니다. 이곳에서는 2006년 1월에도 돌을 던지는 의식을 치르다 360여 명의 사상자를 냈는데요. 누리꾼들은 반복되지 않아야 될 사고라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수백만 명이 몰리면 당연히 일어날 시나리오인데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사우디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아유. 어떻게 700명이 숨집니까? 아이고. 참.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할 말이 없네요. 예.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집단 자위권을 확보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후 체제 탈피의 다음 과제로 개헌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는데요. 일본 정재계에서 군수 대국의 부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지난해 수출 금지 조치가 풀린 데 이어 안보법 통과로 국방 예산 증액이 기대되면서 군수 산업이 날개를 달았는데요. 다음 달에는 군수 장비 생산과 수출 촉진을 위한 방위 장비청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전쟁 범죄를 미화한다는 비난이 잇따랐던 가미카제 자살특공대 유서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선정에서 탈락했다는 소식도 전해져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아베 총리가 일본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이빨을 드러내는가 봅니다 라면서 윗동네에서 옆동네에서 난린데 우리는 군수 비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걱정되는 문제인데 네. 아베의 이거는 이 보수화가 아니에요. 극우화입니다. 이 극우화고 사실은 일본 군국주의라는 게 파시즘인데 우리가 광의로 얘기를 한다 파시즘인데 네. 이 파시즘적인 이 정치 문화가 되살아나는 것 아닌가 아주 걱정스러워요. 이게 뭐 이 소위 말해서 안보법을 개정했다 뭐 했다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은 그런 문화가 되살아났을 때에는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걱정입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네, 미국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카퍼레이드 도중 통제선을 넘어온 소녀를 따뜻하게 맞는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요. 네. 소피 크루즈라는 이름의 5살 멕시코 소녀인데 손에 손편지와 노란 티셔츠가 들려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건너와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한 이 소녀의 부모는 불법 이민자인데요. 네. 소피가 전달한 편지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추방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교황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미국은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고 나 역시 이민 가정의 아들이다. 약자에 대해 차별을 거부하고 관용과 포용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누리꾼들의 마음이 슬프다는 아이의 편지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면서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나라의 자유가 없을 때 이런 메시지의 힘은 그 어떤 것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종교 얘기 두 가지 했죠. 네. 앞서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교도들이 성지순례하다 압사당했다는 아주 슬픈 소식. 그런데 이 종교 소식은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종교라는 것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을 사람으로서 이해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그게 종교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성지순례 좀 순차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뭐 전 천주교 신자 아닙니다만 다시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모나리자의 실제 모델로 추정되는 여성의 유해가 발견돼 관심을 모으는데요. 예. 이탈리아 고고학자들은 피렌체 우르술라 수도원의 무덤을 발굴해 1542년 7월 63세 나이로 묻힌 여성의 율고를 발견했습니다. 예. 발굴팀은 탄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을 통해서 여성의 매장 시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속 여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하지만 유골 보존 상태가 좋지 않고 DNA 검사할 수가 없어서 충분한 증거는 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누리꾼들은 사실 추정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닐까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셨고 DNA 확인이 안 되는 이상 이 여성이 모나리자 모델인지 아닌지는 역사만이 알 것이다 이렇게 남기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모나리자 진짜 이 모나리자의 그 모델인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도 궁금은 한데 네. 모나리자 이때 당시 63세로 묻힌 여성의 유골. 그럼 모나리자도 이때 당시 기준으로는 오래 산 거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1920년대까지의 평균 수명이 40세였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500년대 63세는 굉장히 오래 산 거였거든요. 어쨌든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좀 궁금해요. 예. 자, 다른 소식 알아볼까요? 20년 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20대 기술이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는데요. 지금은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는 암 진단을 2035년에는 옷에 부착된 DNA 칩으로 실시간 진단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한국공학칼리번이 20년 후 대한민국 미래 20대 기술을 공개했는데 헬스케어 기술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이 됐어요. 그렇군요. 사고가 나면 뭐 구급차 호출도 바로 되고 호흡 상태나 과거 병력까지 이렇게 바로 전송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네요. 네, 나왔네요. 자,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교수님.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댓글로 보는 뉴스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습니다. 30분째 결제창 앞에서 씨름 중인 지혜 씨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내어서 무엇하나 송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니나노 쇼핑이 즐거워지니까 니나노. 간편 결제도 티머니도 페이코. 저 잠깐 우리 아이들 상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여기는 귀신놀이 하다가 다쳤고요. 넘어져서 여기 다쳤었어요. 근데 다들 상처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 부채표 후시딘이 세균 감염을 막아 빠르게 상처엔 후. 부채표 후시딘 동화약품. 코란도 투리스모에 SUV를 더했다. 뉴 파워 코란도 투리스모 탄생. SUV용 에리트 2.2 엔진, SUV용 7단 독일 미션, SUV용 4휠 드라이브. Recreation Base Camp New Power Corando Turismo. 하나와 외환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1등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어 세계 인류은행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만세. 세계적인 대한민국 1등은행 KEB 하나은행. 인생만큼 소중한 당신의 자산. 공부하지 않는 PB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8개월 합숙 교육으로 신입부터 진짜 PB로 키우는 대우증권 PB사관학교. 진짜를 키운다. KDB 대우증권.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